9월 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개혁 등 현안에 대한 입장과 구상을 밝혔습니다. 요약하면 검찰개혁은 법무부가 주체가 돼 책임지고 완수한다는 거고 검찰에 대한 장관 지휘권도 적극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취임 후 50일 만에 첫 기자간담회. 화두는 역시 검찰개혁이었습니다. 박 장관은 일단 검찰 독자적인 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중복 또는 경쟁관계가 전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 장관은 법무와 검찰 전체를 아우르는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무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도적 검찰개혁의 주체는 법무부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만 수사 관행 개선 등 실무적 검찰개혁안은 검찰개혁위에서 마련할 거라고 박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나아가 공수처 설치 등 관련 법안 마련에 대해서도 정치권이나 국회에만 맡겨두지 않고 법무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해서 박 장관은 관할권 등 구체적 쟁점까지 이미 논의했다. 우리 안이 나올 것이라며 정부 입법을 포함해 가능한 건 다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도 적극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을 무소불위 권력 집단에 비유하며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이야기할 때 중립성이 더 중요하다. 장관이 전혀 개입을 못한다 그러면 전혀 통제할 방법이 없다. 그건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한다는 것이 박 장관의 인식입니다. 박상기 장관은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검찰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건강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검찰개혁이 검찰 권한 내려놓기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방산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오늘 카이 현직 본부장 B씨에 대해 방위사업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T-50 고등훈련기 등 군수장비의 부품 원가를 100억 원대가량 부풀리고 견적서 등을 위조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카이가 협력업체에서 똑같은 부품을 납품받으면서 해외 수출용은 원가를 낮게 하고 국내 방위사업청 납품용은 원가를 수십 %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수천억 원대의 분식 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카이 경영진이 부풀린 원가만큼 이익을 빼돌렸거나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만간 하성용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10살 이상 14살 미만 이른바 촉법 소년이 지난 5년간 3만 5천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는 살인, 강도, 성폭행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아이라고 하기 힘든 아이도 적지 않은데 관련 소식 집중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한지 기자입니다. 여학생 4명이 한 학생을 둘러싸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합니다. 피해 학생은 저항도 못하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 학생을 유인한 뒤 보복 폭행까지 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얼굴과 팔, 다리, 가슴 등 온몸에 피가 묻은 끔찍한 모습입니다. 가해 학생 4명 중 1명은 13살로 소년법상 이른바 촉법소년에 속해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소년법 특칙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만 받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은 모두 34,810명, 한 달 평균 633명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했습니다. 나이를 보면 13살이 23,781명으로 68%를 차지했고 12살 20.5%, 11살 7.4%, 10살짜리 촉법소년도 1,314명으로 3.7%나 있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 55.3%, 폭력이 20.6%고
살인과 강도, 성폭력, 방화 등 4대 강력범죄도 5.6%, 1,957명이나 됐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같은 폭력은 물론 성폭행이나 살인 같은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겁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훨씬 성숙해지고 있는 것이 이제 작금의 현실인데,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과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미성년자 연령이 형사 정책적으로 과연 지금 현행 규정이 맞는지 타당한지에 관해서 심각히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 때문에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소년법 개정 폐지 관련 청원운동에 사흘 만에 20만 명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하는 등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소년법을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14세 미만은 형사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소년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면서도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서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 의장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국회 안행위원장인 유재중 한국당 의원도 당과 국회 차원에서 소년법을 폐지하든지 나이를 낮추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소년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정치권 전반에 소년법 개정 내지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네, 러인사이드 촉법 소년법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김수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먼저 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사진이 상당히 끔찍하던데 경찰이 일부 학생에 대해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특수상해 혐의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형법상 특수상해란 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상해 또는 중상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여기서 가해자들이 이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유리병인 소주병이나 철골자재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했기 때문에 이제 특수상해에 네. 해당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유리병과 그리고 철골자재 등으로 100여 차례 넘는 폭행을 하였습니다. 유리병이랑 철골자재 같은 걸로 때렸다고요? 네네. 애들이 정말 무서운데 그중에서 처벌 대상에서 아예 빠진 애가 있잖아요.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이 촉법소년이라는 거는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촉법소년은 이제 소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 소년법에서 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는데요. 네. 우선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는 범죄 소년이라고 해서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네. 10세 이상 그리고 14세 미만의 자는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보호처분의 대상은 될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세 미만의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도 아니고 보호처분의 대상도 아니게 됩니다. 그럼 14세 미만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는 말인가요? 네,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14세 미만은 이제 형법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책임 무능력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전혀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자면 13살 때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서 10년 뒤 한 23살 때 잡혔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못 하는 건가요? 14세 미만의 나이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건 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살인을 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보호처분이라는 건 뭔가요? 형사처벌 말고 별도로 받는다는? 이제 보호처분은 소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종류로 예를 들면 수강명령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절도와 상해 혐의로 보호관찰 중에 있는 중에 이 사건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인데요. 이제 여기서 보호관찰은 이제 그 대상자를 평소에 관찰하면서 어떤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뭐 감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직업훈련 교육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호 관찰이라는 거는 뭐 24시간 이렇게 뭐 보고를 해야 되거나 따라다니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이게 사실 인력이나 어떤 제도상의 그런 요건이 좀 현실적으로 여력이 그렇게까지는 닿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실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별로 이렇게 어떤 실효성 같은 게 있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겠네요. 교화라는 측면에서. 이제 교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과연 교화에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 뭐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뭐 소년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청원이 이르고 있는데요. 네. 소년법은 이제 소년의 품행과 어떤 평소 성행을 교정해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뭐 소년법이 사실 필요한 면이 저희 사회에 있긴 한데 지금 어떤 강력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았을 때 좀 개정의 필요성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개정을 한다면은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춘다든지 뭐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연령을 낮춘다거나 아니면 이런 사건과 같이 뭐 살인이라든지 어떤 뭐 이렇게 무자비한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를 두는 규정을 두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뭐 논란의 소년법 이게 1958년 처음 제정됐다고 하는데 저도 자료를 찾아보다 처음 알았는데 뭐 일제 때 어린 독립투사 등 이런 사람들 뭐 강하게 처벌하는 그런 거를 좀 개정해 보자라고 해서 58년도에 뭐 제정이 됐다고 하는데 뭐 벌써 60년이 됐으니까는 달라진 사회 환경에 맞춰서 뭔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은 좀 있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서울 지하철 강남역에서 혼자서 스크린도어 점검 작업을 벌이던 29살 청년이 열차에 끼어 숨졌습니다. 작년 5월 일어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의 전조이자 판박이 사건이었습니다. 강남역 사고 당시 서울교통공사 등은 잘못했다고 100배 사죄하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같은 사고가 계속 일어난 겁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그 후 이야기를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이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을 하던 조모 씨가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열차에 끼어 20m를 끌려간 참혹한 죽음. 사망 당시 조 씨는 29살, 15년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2년이 흐른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지하철 2호선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와 조 씨를 고용했던 유진 메트로컴 등 관계자들에 대한 과실치사 등 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에겐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를 고용했던 유진 메트로컴 측은 본사 대표 정 씨는 피해자가 혼자 출동해 작업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거나 방치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술본부장 변호인은 사고 당일이 토요일이라 근무를 안 해서 피해자가 혼자 출동해 메트로에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작업한 걸 몰랐다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지시도 승인도 없었는데 조 씨가 그냥 토요일 오후에 혼자 나가 일하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책임 소재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혼자 작업한다고 해서 서울교통공사 측에 이를 제지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마디로 조 씨가 죽은 건 미안하지만 우리 책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고 당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며 100배 사죄한다던 모습과는 180도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규정을 만들고 제대로 그걸 지키게 관리를 했다던가 적어도 열차를 멈추고 진행을 했다던가 그런 식의 중에 뭐 하나만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만 지켜졌더라도 사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를 충분히 인정됩니다. 오늘 재판정엔 숨진 조 씨의 아버지도 나와 아들의 죽음과 관계된 사람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조 씨 아버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결혼을 앞뒀던 20대 아들의 허망한 죽음.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음에 책임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더 허망한 현실. 강남역 사고를 겪고도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한 지하철은 1년 뒤 구의역에서 20살 청춘을 똑같은 사고로 또 잃었습니다. 숨진 청년의 주인 잃은 가방에선 밥은 제때 먹고 다녔는지 컵라면이 나왔습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 판사회의가 11일 사법연수원에서 3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96명의 전국 법원 대표 판사로 구성된 판사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폐지, 법원행정처 개혁과 판사회의 상설화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허법원이 내일까지 이틀간 2017 국제특허법원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컨퍼런스는 세계 유일의 국제지적재산 법관회의로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주요국의 특허 전문 판사와 변호사 등 지적재산 전문가 200여 명이 참가합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사이버 외곽팀 운영 책임자였던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단장은 댓글 공작으로 18대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상배 변호사를 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9월 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